이제 6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3페이지를 했어요. 네. 왜 3페이지는 남은 건 안 했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와.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 그래서 아이를 환대하듯이 네. 해주는 것. 공부 얘기할 때도 진로 얘기할 때도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책 속의 자녀 교육 꿀팁을 드리는 키워보라. 저는 유이슬입니다. 엄마 본인의 커리어도 유지를 하시고 또 자녀 두 분을 다 명문대에 보내신 공부 대화의 기술 저자로서 모신 유정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맘으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두 아이들을 카이스트, 그다음에 서울대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대화법이라고 하던데 어떤 대화법이요? 저 아는 분들이 요즘 그러세요. 자식이 스스로 잘한 걸 엄마가 득보고 있구만. 네, 정말 정답이에요, 사실은. 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네. 긍정의 가스라이팅을 열심히 하고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가스라이팅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모든 대화에 굉장히 공을 들이면서 스스로 하게 만드는 창의적인 대화를 네. PD마인드에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공개 수업을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침 생방송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뭐 엄마는 회사 가니까 못 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긍정의 가스라이팅, 무릎을 딱 꿇고 아이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마주치면서 네가 20살이 되면 사회에서 성인식이라는 걸 해줘. 이제 어른이 됐다라는 네. 걸 인정해 주는 건데 오늘 아주 어린 아이들 중에도 성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애들은 미리 성인식을 해준다. 오늘 엄마는 너한테 성인식을 해줄 거야. 그래서 엄마가 가지 못하지만 너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찾을 때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 바라보며 스스로 아주 잘할 거야. 자격이 우와. 있어서 성인식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왠지 어깨에 이렇게 힘들어 가잖아요. 그러겠는데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갔더니 엄마, 난 정말 오늘 잘했어요. 애들이 엄마를 보고 막 이럴 때 저는 선생님만 바라보고 엄마 없어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가스라이팅의 대화법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좀 미룬 건데요.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중심 대화죠. 엄마 감정의 나 중심 대화가 아니라 네. 너 중심 대화로 자꾸 대화를 끌어냈더니 대화의 무대에 아이가 서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또 책에 보니까 막 새벽 4시 반에 생방송 가시기도 하고 네. 너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아침 프로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네. 프로그램이 6시 생방송이었어요. 그러면 대강 아시겠지만 4시에는 출발을 해야 가서 준비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나와야 했으니까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뒤에 게시를 했는데 나의 아침. 네. 그래서 엄마들이 다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네. 저도 뒤에 가서 보니까 저희 집 아이가 그린 나의 아침엔 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네. 조금 슬프긴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아이의 아침을 지켜주지 못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뭐 어쩔 수 없고 이걸 슬퍼할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그럼 어떻게 기쁘게 만들지? 너의 아침엔 엄마가 없지만 너의 저녁은 엄마가 항상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초등 6학년 때까지 베드타임 스토리를 효과가 있건 없건 했어요. 책을 읽어줘서 지식을 늘려준 게 아니라 그 밤에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 엄마가 10분이라도 뭔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지식이나 이야기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었고요. 하루 종일 없었던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아침에 잃었던 엄마를 저녁에 다시 찾는다는 안정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베드타임 스토리 시간. 그렇죠. 그걸 6학년 때까지 했답니다. 6학년까지요? 네. 아이들이... 제가 또 그것도 따라했죠. 그 당시에 무슨 아이비리그 10군데를 아이를 붙이신 어머님이 있으셨는데 목이 쉴 때까지 책을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네. 그래서 그분은 책을 읽어줄 때 아이는 지식을 듣는 게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다.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잠이 들 때는 엄마의 목소리로 잠들게 해줘야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서운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이들의 잠자리를 지켜줬던 것 같아요. 이 잠자리 독서가 은근히 좀 워킹맘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자고 싶고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귀찮다고 느껴질 때가 최근에 전 좀 많았는데 1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하루 가고 있어요. 이 시간이 언제 다 가지가 아니라 하루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엄마가 옆에 있어도 애들 반가워하지 않아요.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별할 시간을 위해서 하루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 힘든 시간이 좀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았어. 언제 다 켜가 아니라 같이 있을 시간이 또 하루 사라졌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조금 견디기가 쉽더라고요. 그거네요. 이렇게 물이 반 컵이나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반이나 예, 남았어요. 시선의 차이라고 봤어요. 네. 그 자녀를 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좀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떤 대화는 오히려 공부 의욕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네. 자발적으로 또 몰입하게 만드는 대화가 있다고 책에서 또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원리는 딱 중요한 건데 한 가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낄끼빠빠 얘기하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빠지는. 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청소하려고 빗자루 딱 들었는데 엄마가 마침 네 방 청소 좀 해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빗자루를 청소하기 팽이치고 싫어요. 싶죠. 똑같은 예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엄마가 빠져야죠. 상황을 살펴서 아이가 빗자루 들었으면 스스로 해낼 때 좀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아이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않고 끼어들 때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발적 몰입을 이끈다는 것은 책 좀 봐 라고 얘기하는 것과 책 볼래? 권유하는 것과 그냥 엄마가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심심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엄마가 책을 보고 있으면 만화책이라도 뭐지? 하고 표지라도 와서 구경하겠죠. 네. 그래서 자발적 몰입을 만들 때 보여주는 것도 낄낄빠빠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잔소리하지 않을 때 잔소리하고 아이의 동기가 없는데 자꾸 하라고 부추긴다거나 그래서 네. 상황을 상황을 모르고 하는 대화들이 이 맥을 끊어 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발적 몰입을 원하신다면 그 상황에 대한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계 333 대화법이라고 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솔루션을 주셨던데 네네. 이게 어떤 거면 이 3분위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333 대화는 네. 제 직장 생활할 때 그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과장님 때문에 그걸 떠올리게 됐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회사에 가서 서류를 딱 들고 가면 대개의 상사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서류를 봅니다. 아. 책상에 놔드리면 서류 보면서 검토하면서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과장님은 서류를 들고 가면 제가 사회생활은 초년생일 때인데 네. 항상 제 눈을 보고 라포 형성의 3분을 만드신 거예요. 춥지 않았어요? 뭐 어제 늦게 있는 것 같으니 야근했어요? 이런 얘기로 저거 3분 정도 눈 맞추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서는 3분은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제가 서류에 대해서 설명하죠.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 3분은 저에게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오. 시간. 그래서 제가 333 대화가 그분이 제가 일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아주 기억에 남아있는 상사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하고 얘기할 때도 333 대화를 그대로 라포 형성하듯이 3분 정도는 공부 얘기할 때도 진로 얘기할 때도 굳이 대놓고 너 이제 뭐 할 건데? 뭐 준비 다 됐어?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뭐 요즘 어떤지 힘들지 않았는지 새로 산 청바지는 맞는지 요즘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는 어땠는지 이렇게 그런 3분의 라포를 형성하는 서로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그런 3분의 대화 그리고 3분은 아이가 말하고 싶은 걸 들어주는 3분의 대화 그 다음에 3분이 그 아이의 얘기에 공감해 주면서 엄마로서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대화. 이 333 대화가 제가 해보니까 인터뷰 기술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네. 뼈대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집에서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약간 시기별로 좀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책에도 그렇게 네. 나눠서 나와 있긴 한데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좀 제일 많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초등학생 시기에는 이제 공부 그릇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책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 그릇을 만들어주는 대화를 어떻게 뭐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초등 부모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등 때는 3가지. 첫 번째, 우리 다 연애해봤고 사랑해봤잖아요. 남편하고 사랑했듯이 사랑할 때 엄청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좋았죠. 와 오늘 되게 이쁜데? 옷이 진짜 잘 어울려. 이런 막 남자한테 사랑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에게 칭찬과 인정으로 연애하십시오. 남편에게 했듯이 칭찬하시고 야, 너 오늘 진짜 잘 어울리고 너 오늘 진짜 괜찮다. 예를 들어서 인정과 칭찬을 주면 이 아이들은 거기에 인정받는 느낌에 취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끌어오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연애하듯이 아이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 공부 그릇을 만드는 밑단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하는 것들을 환대해 주세요. 아이들이 한 만큼만 환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이러죠. 이제 6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3페이지를 했어요. 네. 왜 3페이지는 남은 건 안 했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3페이지씩이나 다 했네? 와, 그럼 너 나머지 3페이지 진짜 금방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게 애들은요 또 이제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오 엄마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었어. 그러면 해요. 해라가 아니라 너 그렇죠, 잘하겠다. 그렇죠. 와.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 그래서 아이를 환대하듯이 네. 해주는 것, 연애하듯이 하는 것,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보여주세요. 그냥 엄마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서 칭찬받고 좋았어. 이 경험이 그릇입니다. 이 경험이 있는 애들은 중학교 가서 좀 흔들리고 사춘기가 와도 해본 성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몸이 기억해요. 그러면 자기가 의지가 생기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 뒤늦게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사춘기 왔고 고등은 너무 늦고 그래서 초등 때는 저는 그런 성취의 경험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학습 아니어도 돼요. 그렇게 많은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네. 그런 성취해봤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경험만 넣어주시면 네네.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중학교 때쯤 가서는 지식도 좀 받아들이면서 그때는 네. 하게 되죠. 그래서 초등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중등 때는 네. 입에 짚어 채워야죠. 뭐 사실은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내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뇌가 나쁜 거죠. 아, 내 아이의 뇌가. 그렇죠. 이제 전두엽이 아이를 그쵸. 흔들게 해요. 아이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생각과 다른 말이 튀어나가서 알아서 할게요를 입에 달고 살거든요. 네. 그냥 이유 없이 당신이 내 부모라 싫은 거예요. 그냥 머리가 시킨다고요. 그걸 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가 없다니까요. 작가님 두 자녀도 그랬나요? 당연하죠. 제가 길거리에서 아는 척했다고 시무룩하고 아니 도대체 아는 척한 게 내 죄인가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한 걸음 뒤에 서서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 말할 준비가 안 됐구나 생각하고 제가 항상 물러섰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건 반드시 사춘기에서는 깨어나 돌아온다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그런 걸 알면서도 엄마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네. 말을 하라고 막 이러면 아이들 더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피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줬고요. 말만 대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특히나 중학생 때는 다른 걸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화하기 싫어하면 어깨 하나 치고 나오는 것도 엄마는 항상 뒤에 있어. 너 믿을게 하고 물러서는 거잖아요. 메모 활용하실 수 있죠. 쪽지. 말하기 싫었구나. 그래도 이건 먹어. 라고 붙여놓을 수 있죠. 네. 편지 뭐 작게 톡 할 수 있죠. 그것도 또 길게 오늘 하늘이 너무 이쁜데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할 얘기만 네. 중학교 때는 또 길어지는 것도 싫어요. 엄마가 날 놓고 감상팔이 하는 것도 싫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좀 정말 눈치껏 네. 길어야 2, 3년입니다. 네.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그 추는 세워놓으셔야죠.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막 자기 맘대로 하고 다니면 안 비행을 되니까. 하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그 경계의 추만 잘 세워두시고 네. 심한 단계가 아니라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니까 네. 잔소리를 조금 줄여서 네. 속 세미는 얘기를 조금 줄여서 네.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 이련이 하는 인내가 좀 필요하고 네. 사실 진로에 대한 거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좀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중등 때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중학생들 강연 나가서 물어보거든요. 너희는 뭘 잘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물으면 100에 99명은 다 과목을 얘기합니다. 수학이요, 국어요, 음악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보다 수학 잘하는 애는 7,252명이 더 있어. 이러면 숫자는 매일 바뀌죠. 제가 지어내는 거니까. 애들이 저를 쳐다봐요. 선생님은 너만 잘하는 걸 물었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그때 저를 보면 제가 예시를 들죠. 선생님이 얘 들어줄까? 선생님이 진짜 잘하는 걸 수다 떠는 거야. 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 사람이 궁금했어.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면 어떤 얘기가 벌어질까? 관계 얘기가 궁금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 컨텐츠를 만들고 PD가 됐어. 진짜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 꿈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제 그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수학, 과학, 음악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중학생 시기라고 생각을 자녀랑도 하고요. 그런 대화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자녀랑 해야 되는 대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조금씩 그림이 돼야 아이들이 공부할 준비를 하고 네. 고등에 가서 그 대화가 기본이 돼야 자기의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꿈을 찾게 해주는 도와주는 대화를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그 시기에 꿈을 찾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좀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재능이나 하고 싶은 일, 꿈을 찾는 시기에 부모님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대화도 있죠. 먼저 꺼내시는 거죠. 입에서. 내 꿈을. 그렇죠. 엄마 꿈을. 주위에서
그 대학 가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왜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의대 보낼 생각을 안 했어? 이렇게 정말 저한테 많이 물으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의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 의대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의대에 간 훌륭한 아이들이 본인이 좋아서 간 아이들도 있겠지만 네. 엄마가 먼저 의대를 말한 아이들은 없을까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일 것 같죠. 그래서 네. 저는 엄마가 먼저 아이의 꿈 앞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의 단어에서 연상되는 단어들을 자꾸 제공해줘서 네. 아이가 원하는 길 중에 최고를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네.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 드림웍스의 부사장님 인터뷰를 저희 초대했던 감독님이 네. 따갖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강연을 모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드림웍스에 계셨고 네. 드림웍스의 부사장님 인터뷰를 해오셨더라고요. 엄청 감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려서 집안이 너무 가난했고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고 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트레스였는데 너무 가난해서 구두도 닦고 신문도 돌리셨대요. 네. 근데 아버지한테 항상 물으셨대요. 아빠 난 커서 뭘 하면 좋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커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의 최고가 되라. 그래서 아빠처럼 운전이 좋으면 미국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고 엄마처럼 식당이 좋으면 미국 최고의 웨이터가 돼도 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하니까 만화였습니다. 만화의 최고봉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저는 결국 드림웍스의 부사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대화가 아이들의 가능성과 역량을 네. 더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부모가 학습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D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인터뷰어들을 만나보시고 하셨을 때 영재 부모님들, 그다음에 잘 키운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어머님들의 태도가 이 아이가 보여주는 특징에 맞춤이었구나. 아이를 이해하려고 온전히 노력하셨구나. 굉장히 부산하게 활동적이고 뭔가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그 관심이 많은 대로 따라가 주면서 엉뚱한 바보놀이를 같이 해주셨다거나 아주 혼자 왜 떨어져 있는 아이가 왜 그렇게 떨어져 있을지를 깊이 같이 들어가서 궁금한 거 책을 읽어주면서 이해해 주셨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내 아이의 기질을 상세히 살피려고 노력하신 분이었고 네. 거기에 맞는 아이의 특징을 잘 찾아서 단점을 보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엄청 사고를 많이 쳤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정수기 물을 틀어놔서 막 등이 축축하게 젖은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러면 막 등짝 스매싱 날아갈 것 네. 같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어차피 벌어진 일, 표면 장력의 원리를 그 위에서 가르치셨대요. 스케이트 타면서. 그러니까 말썽을 많이 피우는 아이는 이 아이대로의 거기에 맞는 네. 노력을 하시면서 이제 함께 치우는 또 훈육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저는 지나고 보니까 똑같은 아이를 영재 엄마들의 비법이라고 어떻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내 아이를 잘하는 건 나뿐이잖아요. 모든 엄마의 방법은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선택하지 차선을 선택하는 어머니들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보려는 노력이 강했고 네. 그 제대로 본 노력만큼 네. 끊임없이 기다려주면서 이 아이가 그 역량을 펼칠 때까지 눈높이 맞는 시선으로 응대해줬다. 그게 영재 엄마들이 가진 키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